이것 좀 드세요. 추우시죠? 난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 붕어빵 노점. 25살 여자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저는 거지 행색으로 거절했어요. 그러나 환하게 웃는 그녀. 등에는 아기도 업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더러운 거지 행색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있네요. 하지만 저는 미혼모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숨겨진 모습이 무엇인지 밝히기 전까지는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바로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리 가요. 냄새나요. 여자가 손을 휘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래시장 골목이었어요. 붕어빵 노점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어요. 아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데 앞에서 그러지 말고요. 한두 마디씩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내 나이 69세. 대한산업그룹 회장 한태성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거지였어요. 누더기 같은 옷에 산발한 머리, 손에는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윤서연이었어요. 등에는 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혼모, 25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 서연은 천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붕어빵 한 봉지를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드세요. 추우시죠? 제게 건넸습니다. 돈 없어. 목소리를 일부러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계산된 친절이겠지. 저는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막 안으로 돌아갔어요. 노점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낡은 천막 하나, 녹슨 철판, 바람막이용 비닐이 펄럭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미혼모래. 어린 것이 애 없고 장사를 하네. 그래도 착하긴 해. 거지한테도 저렇게 잘해주잖아.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여자를 지켜볼 겁니다. 진짜 착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 돈을 노리는 건지.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은 천막 안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었어요.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요. 손에 든 붕어빵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어요.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채로요. 왜 저렇게 쉽게 줄까? 정말 착한 건가?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붕어빵 노점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벌써 나와 있었어요. 새벽 6시였는데 말입니다. 천막을 정리하고 철판을 닦았습니다.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이 몸을 움츠렸어요. 철판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5개요. 6개 주세요. 서연은 쉬지 않고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반죽을 붓고 팥을 넣고 뒤집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손님에게 말하고 천막 구석으로 갔어요. 아기를 내려 바운서에 눕혔습니다. 분유통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스푼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더니 통 뒷면을 봤어요. 물을 데우는 손이 서툴렀습니다. 젖병에 물을 붓다가 손등에 뜨거운 물이 튀었어요. 아, 작게 신음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계속 분유를 탔어요.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역시 미숙하군. 철없는 애가 애를 낳았어.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한 스푼 한 스푼 조심스럽게 재고 있었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듯이요.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보였습니다. 겨우 분유를 다 탄 서연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젖병을 물렸어요. 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기를 안고 다른 손으로는 붕어빵을 뒤집었어요. 그 모습이 참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잠깐, 왜 내가 저 여자를 동정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기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 고생입니까? 무책임한 남자 만나서 아이까지 낳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천막이 흔들렸어요.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붕어빵 굽는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노점 앞으로 갔어요. 붕어빵 하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봤어요. 어르신, 어제 그 어르신 맞으시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붕어빵이 완성됐어요. 서연이 봉투에 담아 건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 추운데 따뜻하게 드세요.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돈을 내려는데 서연이 또 봉투를 하나 더 내밀었어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왜? 그냥요. 어르신이 어제 맛있게 드셔서요. 계산이겠지. 분명히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노점을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서연은 다시 철판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 속에서요. 아기를 업은 채로요. 손에 든 붕어빵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아버지. 준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라. 준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누군데? 재래시장에서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래시장? 네. 그게 무슨...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돌도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25살이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 진심입니다, 아버지. 미혼모란 말이냐? 지금? 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어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 넌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저는 책상을 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자랑이냐? 철없이 아이를 낳고? 아버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보세요. 싫어.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십니까? 그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가 했던 말이었어요. 당신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나가라. 더 이상 말하지 마. 아버지, 나가.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는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살겠습니다. 준호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28살 때 만난 아내. 집안도 변변치 않았지만 저는 결혼했어요. 주변에서 다들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를 믿어줬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벌 회장 신분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거지가 되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착한 건지, 아니면 우리 집안 돈을 노리는 건지.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누더기 같은 옷, 해진 신발, 거울을 봤습니다. 거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셋째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 이도윤이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노점이 보이는 곳에 주차했어요. 회장님, 조사를 시작하겠습니까? 그래.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철판 앞에 서 있었어요. 윤서연, 25살, 재래시장 붕어빵 노점. 네. 그 여자의 모든 것을 알아봐.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 왜 혼자 키우는지. 알겠습니다. 경제 상황도 알아봐. 빚은 없는지, 월세는 제때 내는지. 이도윤이 메모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알아봐. 부모는 어떻게 됐는지. 네, 회장님. 일주일 안에 보고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거지 행색이었어요.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또 저렇게 웃는군. 거지한테 누가 저렇게 웃어줍니까? 붕어빵 하나. 네, 금방이요. 서연이 반죽을 부었습니다. 철판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저는 노점 앞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붕어빵이 완성됐습니다. 여기요. 봉투를 건넸어요. 돈을 내려는데 서연이 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도요. 왜 자꾸 일어나?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냥요. 오늘 재료가 좀 남아서요. 매일 재료가 남나? 네, 손님이 많지 않아서요. 거짓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일어섰어요. 고맙네. 노점을 떠나 골목을 걸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계산이야. 착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거겠지.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도윤. 네, 회장님. 빨리 알아봐. 저 여자가 뭘 노리는 건지. 창밖을 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노점에 서 있었어요. 아기를 업은 채로요. 찬바람 속에서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 정말 돈 때문일까?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노점으로 갔어요. 손님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붕어빵 4개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반죽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판에서 손을 뗄 수 없었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여자 손님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니, 아기를 데리고 장사를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기를 맡길 때가 위생 문제 아니에요? 기저귀 같은 것도 여기서 가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에이 됐어요. 다른 데 가야겠네. 여자가 가버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점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달랬어요. 괜찮아. 우리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후 아기가 조용해졌어요. 서연은 철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타버린 붕어빵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반죽을 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 아닌가. 미혼모가 아기를 데리고 장사하면 저런 소리 듣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서연은 노점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철판을 닫고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천막이 펄럭거렸습니다. 서연이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철판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노점 앞으로 갔습니다. 붕어빵 하나.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붕어빵을 만드는 서연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여기요.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돈을 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됐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오늘은 자네가 먹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점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연은 여전히 철판 앞에 있었어요. 혼자서 찬바람 속에서 아기를 업은 채로 왜 저렇게까지 버티는 걸까?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어귀에 숨어 있었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업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이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꼭 감싸 안았어요. 저는 멀찍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벌써 몇몇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채소 가게로 갔습니다. 아주머니, 시금치 한 단 주세요. 서연아 왔어?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네. 애기는 괜찮고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서연이 돈을 내밀었습니다. 에이, 됐어. 그냥 가져가. 안 돼요, 아주머니. 꼭 받으셔야죠. 서연은 돈을 건넸어요.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언니 생각 많이 나지? 언니?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어요. 무슨 얘기지? 언니가 누구지? 서연이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계속 따라갔어요. 생선 가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어린애가 미혼모래. 쉿, 작게 말해. 들리겠어.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들었습니다. 에이 뭐. 사실인데. 25에 애를 낳다니. 그래도 기특하긴 해. 혼자서 애 키우면서 노점까지 하잖아. 맞아. 착하기도 하고.
서연이 장을 보는 동안 장바구니는 점점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기를 업고 무거운 짐까지 들고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나타났어요. 서연아. 반찬가게 박순자였습니다. 순자 아주머니. 내가 들어줄게. 이것 좀 봐라. 아기 업고 이런 무거운 것까지. 박순자가 장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둘이 함께 걸었어요. 저는 더 멀리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서연아,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네, 결혼하고 싶다며?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그 남자가 마음 바뀐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야? 제가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자격이 없다고? 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아주머니, 제가 이런 처지인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우리 서연이 언니도 저 세상에서 걱정하겠다. 또 언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지? 하지만 둘은 곧 노점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남자? 우리 아들을 말하는 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집안 돈을 노린다면 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왜 자신을 낮추는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연기일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불쌍하게 보이려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언니가 누구지? 신칠. 5째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노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 남자가 노점으로 걸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어요. 고병철이었습니다. 시장 노점 자리세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윤서연 씨.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고 사장님. 자리세 얘기 좀 해야겠어요. 고병철이 팔짱을 꼈습니다. 다음 달부터 50% 올립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장님, 갑자기 50%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심해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오히려 지금까지 싸게 받아준 거지.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장사가 잘 안 돼서. 장사가 안 되는 건 내 알 바 아니에요. 고병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나가면 되지.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이번 달 자리세도 아직 안 냈잖아요. 이번 주까지 꼭 낼게요. 이번 주? 그럼 다음 달 자리세는? 그것도 낼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병철이 노점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봐요. 천막도 낡았고 철판도 녹슬었어. 이래가지고 장사가 되겠어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애 없고 장사하면서? 고병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미혼모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장사를 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그건 손님들도 다 싫어한다고. 위생 문제 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너무 심하군.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서연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사장님, 저는 위생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절대 문제 없이. 에이, 됐어요. 어쨌든 다음 달부터 50% 인상이에요. 고병철이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 자리세.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병철이 가버렸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철판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반죽을 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굽히지 않는군. 저런 압박에도.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떨리는 손으로도 붕어빵을 굽던 모습이요. 여섯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 서 있었습니다. 노점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철판 앞에 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노점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아들 준호였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낮췄습니다. 준호는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어요. 서연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오늘은 일찍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네? 손님이 좀 있어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어요. 같이 저녁 먹을래? 따뜻한 거 사줄게. 오빠 미안해요. 오늘은 왜? 아기 괜찮아? 네, 괜찮은데. 제가 피곤해서요. 서연이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철판만 닦고 있었어요. 준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서연아, 요즘 날 피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전화도 잘 안 받고. 바빠서 그래요. 정말 그것뿐이야? 서연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말해줘. 오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오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뭐가? 저는 자격이 없어요. 오빠 옆에 설. 준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해요. 서연아, 저는 애 엄마예요. 노점 하나 겨우 꾸려가는 사람이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런 거 상관없어. 내가 다 할게.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요, 오빠. 왜? 뭐가 문제야? 오빠 부모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내가 설득할게. 안 돼요. 저 때문에 오빠가 힘들어지는 건 난 괜찮아. 전 괜찮지 않아요. 서연이 돌아섰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돌아갈게. 근데 서연아. 네. 나 포기 안 해. 절대로. 준호가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더 깊숙이 몸을 숨겼어요. 준호가 지나갔습니다.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서연은 노점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돈을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착한 건가? 아니면 더 큰 걸 노리는 연기인가?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여섯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점 근처로 갔어요. 서연은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다 가고 없었어요. 불을 끄려던 서연이 멈췄습니다. 천막 기둥에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이 다가가 전단지를 봤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돌사진 촬영 전단지였습니다. 예쁘게 차려입은 아기들 사진이 가득했어요.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돌잡이 상 앞에서 행복해하는 모습들이었어요. 하단에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패키지 40만 원. 서연은 가격표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갔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것도 못해주네. 그 혼잣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서연은 등에 업힌 아기를 봤어요.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 돌사진을 찍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마저도 사치인 거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어요. 왜 버리지 않는 거지? 서연이 천막 기둥에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기를 봤습니다. 엄마가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예쁜 옷 입혀서 사진 찍어주고 싶은데, 엄마라는 말에 저는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혼자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잠깐, 왜 내가 저 여자를 동정하고 있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 천막 불을 껐습니다. 철판을 덮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노점을 떠났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주머니에 넣은 전단지, 아기를 보며 미안하다던 목소리, 떨리던 손, 그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진짜 착한 건가? 아니면 연기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 여자는 돈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곱째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비서 이도윤을 불렀어요. 오늘 노점에 가게. 네, 회장님. 투자자로 위장해. 이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를 제시할까요? 5억. 네. 5억이면 저 여자가 평생 벌기 어려운 돈이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지. 알겠습니다. 이도윤이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는 시장 근처에 차를 세웠습니다. 노점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오전 11시쯤 이도윤이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이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둘의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펼쳐서 서연에게 보여줬어요. 서연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얼마나 빨리 손을 내밀까?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도윤이 뭔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도윤이 노점에서 나왔습니다. 차로 걸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보니 표정이 어땠는데 거절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노점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방금 5억짜리 제안을 받은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게.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5억을 거절한다고? 평생 벌기 힘든 돈을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더 많은 돈을 바라는 건가? 아니면 정말 거절하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황했지만 거절하던 모습. 왜? 뭐가 더 중요한 거지? 계산이 아니었던 건가?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노점 근처로 갔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노점에 불빛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천막 안에 앉아 있었어요. 아기는 바운서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도윤이 남긴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서연은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5억. 노점을 확장하고 아기 돌잔치도 하고 빚도 갚을 수 있는 돈. 계산하고 있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서류를 덮었어요. 고개를 떨구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막 구석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액자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먼지를 닦아냈어요. 액자 속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닮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언니 부부인가 봅니다. 서연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언니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서연이 사진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울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언니가 그렇게 말했었지. 서연은 아기를 봤습니다. 이 아이한테 떳떳한 어른이 되고 싶어?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는 말, 언니라는 말,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접었습니다.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거절하겠다는 거군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억을 정말 거절한다고? 왜? 무엇 때문에? 서연이 노점 불을 껐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로 물러섰어요. 서연이 아기를 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로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선택했습니다. 이익보다 아이를 선택했어요. 왜일까요? 무엇이 저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언니는 누구입니까?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이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도윤이 다시 노점으로 갔습니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이도윤이 서연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0분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온 이도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말해보게. 거절했습니다. 확실한가? 네. 정중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노점을 바라봤습니다. 이유는 아이를 키우면서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점은 부모님과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요.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지켜온 자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에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지 행색 그대로였습니다. 붕어빵 하나.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르신.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방금 5억을 거절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표정에서 아쉬움도 미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붕어빵을 만드는 손놀림도 여전히 정갈했어요. 저는 서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담담해 보였습니다. 붕어빵이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계산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정말로 돈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변하는 걸 봤습니까? 하지만 서연은 달랐습니다. 5억이라는 거금을 단 하루 만에 거절했어요. 고민도 길지 않았습니다. 왜지? 뭐가 더 중요한 거지? 아기가 바운서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얼른 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배고팠어? 조용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기 잘도 먹네. 그 모습을 보니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우겠다던 다짐. 혹시 저 아이가... 제 머릿속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비서가 조사했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5개월 전 언니 부부 교통사고. 그때 아기는 100일. 서연은 미혼모가 아니라 조카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서툰 분유 타기, 언니를 향한 그리움, 돈을 거절한 이유까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본 거지?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한 거야? 그날 저녁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말해보게.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이도윤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윤서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계속 말해. 이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란에 윤서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혼모가 맞다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도윤이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윤서연 씨의 언니 윤지영 씨가 5개월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편과 함께요. 5개월 전? 네. 그때 아기는 100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아기가... 제 생각에는 조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한가? 병원 기록을 더 조사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있나? 이도윤이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봉투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회장님,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서연이 한 남자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모텔 앞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언제야?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조카를 키우는 처지에서도 남자를 만난다고? 확실한가? 이 사람이 윤서연이 맞나? 네, 확실합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실망 때문이었을까요? 그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붕어빵을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아기를 보며 들었던 연민, 5억을 거절하던 모습에서 느꼈던 존경, 모두 꾸민 행동이었던 건가? 조사를 계속할까요? 이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확실하게 알아봐. 그 아기가 정말 누구 자식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혼모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였는데 그 상황에서도 남자를 만나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겁니까?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를 괴롭혔던 복잡한 감정들이 싹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내 판단이 옳았어. 그런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순 없어.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는데 왜 가슴이 답답할까요? 왜 자꾸 서연의 얼굴이 떠오를까요?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 언니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 내일 다시 보고하게. 네, 회장님. 이도윤이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텔 앞에 서연. 그런데 왜일까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여드렛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점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영업이 끝난 후였어요. 서연은 천막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지 행색 그대로 노점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서연이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오셨어요? 붕어빵 하나.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서연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어요. 하지만 철판에 불을 다시 붙였습니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붕어빵이 나왔어요. 여기요.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았어요. 그냥 서연을 봤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자네 정말 혼자 아이 키우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더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힘들겠네. 괜찮습니다.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반찬 가게 박순자가 노점으로 왔어요. 서연아. 아주머니, 이거 남은 반찬인데 가져가. 아기한테 먹여. 박순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저는 귀를 세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 진심으로 좋아한다며? 진심이긴 한데 제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아주머니, 저는 조카를 키우고 있잖아요. 조카?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맡긴 아이인데 제가 엄마 노릇을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서연이 말을 이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혼모인 줄 알고 계실 텐데. 그건 내가 말하면 되잖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동정으로 저를 만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
불쌍해서 받아주시는 거면 저는 그게 더 싫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참 고집도 세다. 아주머니, 저는 떳떳하게 사랑받고 싶어요. 동정이 아니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조카,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언니가 맡긴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서연아네, 넌 충분히 떳떳해. 25살에 조카 떠맡아 키우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서연이 아기를 받습니다. 언니가 저를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순자가 떠났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를 떴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며 저는 멈춰 섰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일주일 동안 무엇을 의심한 겁니까? 부모를 잃고 언니마저 잃은 25살 여자가 100일 된 조카를 떠맡아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여자를 미혼모라고 단정하고 계산적이라고 의심하고 돈을 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얼마나 편협했습니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카, 미혼모가 아니었어요. 100일 된 조카를 떠맡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이도윤. 네, 회장님. 그 아기가 정말 누구 자식인지 확실하게 알아봐. 알겠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신고, 모든 걸 다시 확인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모텔 CCTV.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아봐. 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무엇을 한 겁니까? 서툴게 분유를 타던 떨리는 손. 그건 조카를 처음 키우는 거였어요. 5억을 거절한 이유. 언니가 지켜온 노점을 함부로 바꿀 수 없었던 거죠. 자격이 없다던 말. 조카를 키우는 처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봤어요. 모텔 앞에 서연. 이것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붕어빵을 건네던 모습,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던 모습, 언니 사진을 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 돈보다 원칙을 선택했던 모습. 이 어린 여자는 영웅이었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봤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69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이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말해보게. 아기는 윤지영 씨의 친자식입니다. 병원 기록과 출생신고가 일치합니다. 그럼 윤서연 씨는 사고 직후 아기를 인계받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모텔 CCTV 건은 말해. 그날 밤 아기가 갑자기 고열이 났다고 합니다. 응급실에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응급실? 네. 근처 병원이 그 모텔 옆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남자는 택시 기사였고요.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밤 혼자 아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택시도 잡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회장님? 알았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어요. 멀리 시장 쪽이 보였습니다. 지금쯤 서연은 노점을 준비하고 있겠죠. 찬바람 속에서 아기를 업은 채로 혼자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늘 가야 합니다.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8째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거지 행색을 했어요. 노점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철판 앞에 서 있었어요. 손님 몇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뒤쪽에 섰습니다. 그때 고병철이 나타났어요. 윤서연 씨,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자릿세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고병철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미혼모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장사를 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이 꼴이에요? 책임감도 없이.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그건 애 키우면서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서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시오. 고병철이 저를 봤습니다. 거지 차림에 저를요. 거지 주제에 끼어들지 마.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뭐가 심해요? 사실만 말했는데. 고병철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거지까지 오는 노점에 누가 와요? 위생도 엉망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입 닥쳐요. 박순자가 뛰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반찬 가게 아줌마. 왜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짓말? 내가 뭘? 박순자가 서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이는 미혼모가 아니에요. 순간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고병철이 되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서연이 언니의 아기예요. 박순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개월 전 서연이 언니 부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둘 다 현장에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기는 100일밖에 안 됐어요. 이 어린애가 혼자 조카를 떠맡은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동생한테만은 짐 되고 싶지 않다고.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세상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요. 25살 동생한테 100일 된 아기를 남기고 가게 될 줄. 서연이 주저앉았습니다. 아주머니 서연아,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박순자가 서연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한 겁니까? 무엇을 의심하고 시험한 겁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미혼모라고 하지 마세요. 박순자가 고병철을 봤습니다. 이 애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요. 고병철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았어야죠. 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병철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가엾은 것. 25의 조카를 혼자. 착하긴. 보통 사람은 못해.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서연은 박순자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왜 말씀하셨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사는데.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골목을 걸어 나오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69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거울을 봤어요.
깔끔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어요. 구두도 반들반들 닦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겁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사과해야 해요. 차를 타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노점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노점으로 걸어갔어요. 서연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아기가 엎여 있었어요. 저는 노점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지로 봤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나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르신? 놀랐겠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대로 인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저는 김진상이라고 합니다.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건네지 않았어요. 대한산업그룹 회장이고요.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의 아버지입니다. 노점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준호 오빠가 내 아들이 맞습니다. 서연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철판을 붙잡았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에 적합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왜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안 돈을 노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69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이 어린 여자 앞에서는 그래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당황했어요. 당신은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보다 원칙을 선택했고 조카를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재단하려 했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받아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점 앞은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용서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시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꼭 안아 올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저는요.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장님, 아들 옆에 설 자격이요.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25세 조카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노점 하나 겨우 꾸려가는 처지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재벌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때문에 준호 오빠가 손가락질 받게 할 수 없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손주가 될 이 아이도요.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손주?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손주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노점으로 뛰어왔습니다. 준호였어요, 서연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연을 봤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준호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준호가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아, 괜찮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셨어. 나도 미안해.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오빠, 나 신분 숨긴 것도, 아버지가 반대하신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봤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다. 아버지, 내가 처음부터 옳았어.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연을 봤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회장님,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아기를 봤어요. 이 아이의 돌잔치를 함께 치르게 해주십시오. 돌잔치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손주 첫 돌인데 제대로 해줘야죠. 서연이 입술을 떨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준호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천천히 가자. 내 속도에 맞춰서. 오빠, 나 기다릴게. 얼마든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순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저는 노점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천막, 녹슨 철판. 하지만 이곳에서 진짜 부자를 만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의 돌잔치 날이었어요. 노점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알록달록한 꽃과 풍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박순자 시장 상인들, 그리고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기는 예쁜 한복을 입었습니다. 복숭아처럼 귀여웠어요. 돌잡이 상 앞에 앉은 아기가 실을 잡았습니다. 장수하겠네. 박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안고 행복하게 웃었어요. 준호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69평생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회사를 만들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몰랐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저는 서연에게 배웠어요. 이 25살 어린 여자에게서요.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제가 해야죠. 저를 변하게 해줘서요? 서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줘서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십시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네. 준비가 되면요. 천천히. 우리 평생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